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정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우리 음식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한식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의 문제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뭘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그럼 집에 가서 된장부터 버려야겠다. 예, 오늘은 제가 한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오셨던 한식에 대한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한식은 건강식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질문을 왜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예, 오늘 내용은 한식은 건강식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흔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식을 볼 때는 정말 내 자식 보는 거와 똑같아요. 누가 욕하면 절대 못 참죠. 예. 그런데 현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한식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한식 사실 우린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먹는 건데 이왕이면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식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하는 거니까 너무 내 자식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하다니 이렇게 분노하지 마시고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밥도둑이 건강도둑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밥도둑이 뭐예요? 게장이요. 게장. 밥도둑 하니까 게장이 바로 나오세요. 예, 저도 게장 떠올라요. 원래 밥도둑이란 말은요.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밥만 먹는 사람. 그게 밥도둑이래요. 밥만 축내는 거죠. 근데 방금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사람들 밥도둑하면 뭘 떠올리냐 하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짭짤한 반찬을 떠올리죠. 말을 하면서 저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밥도둑. 우리나라 사람들 밥도둑 정말 좋아해요. 그죠? 근데 저는 밥도둑이 건강도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밥도둑은 짜요. 짜죠? 짜지 않으면 밥도둑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밥을 많이 먹게 하려면 당연히 짜야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 중에 짜리 짠 밥도둑이 많았느냐? 물론 첫째는 가난했기 때문에 예, 밥을 먹기 위해서는 짠 반찬, 짠 거 조금 해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짜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짤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후가 우리나라 풍토가 이제 사계절이 있잖아요. 만약 사계절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저장 음식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가면 물고기가 지천에 있고 바로 나가면 과일이 지천에 있으면 그거 뭐하러 저장을 하겠어요?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혹독한 겨울을 겪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관을 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생각했던 게 이제 염장법, 소금을 이용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장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 음식들을 우리는 이제 밥도둑이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밥을 많이 먹게 해주는 게 예전에는 좋았을 수 있어요. 가난했을 때 반찬이라는 게 별게 없으니까 밥을 많이 먹게 해주면 굉장히 좋죠. 그럼 이제 도둑은 도둑인데 좋은 도둑이에요. 홍길동이에요. 근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요즘에는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맛있는 건 너무 많지만 요즘에는 그거 다 먹었다가는 뭐 살이 찌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와요. 그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밥도둑의 제일 큰 기본적인 문제는 너무 짜다는 거. 네, 짜게 먹으면 뭐 많이 걸려요? 고혈압 많이 걸리죠. 예, 짜다는 건 그 안에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건데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혈압을 지금 나트륨 섭취를 좀 줄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밥도둑 좋다,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계속 먹다 보면 나트륨 섭취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입에 군침이 도는 게장. 게장이 조금밖에 없으면 조금밖에 못 먹겠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온 식구가 하나 갖고 나눠 먹는 게 아니죠. 예, 먹다 보면은 나트륨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밥도둑의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자, 또 이제 간장게장 얘기 계속합니다. 간장게장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게 먹어요. 게딱지에 밥도 비벼 드셔야죠. 예. 한 공기가 그냥 뚝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공기 추가. 그러면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죠. 밥을 먹는 것이 뭐가 문제냐. 밥은 우리 밥심으로 사는데 밥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물론 열량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 그 남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체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죠. 흔히 비만 그러면 기름기 많은 고기를 먹어서 비만이 생긴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식 식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낯선 이름일 거예요.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 별로 안 계시죠? 예. 바이오제닉 아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식의 문제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또 단백질이 발효 과정을 거칠 때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밥도둑이라고 흔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저장식품들은 염장을 하는데 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보관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나요. 발효라 그러면 또 이제 건강에 좋은 거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예, 미생물이 인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원래 식품에는 없던 좋은 성분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생물한테 야 너는 일하고 너는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요. 그중에는 인간에게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미생물들도 있어요. 그럼 잘못되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고 발효는 정말 백지천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못해서 생성되는 게 바로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저게 무슨 소리야 낯설다 하시겠지만 뭐 콜레스테롤 예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 콜레스테롤 누구나 다 아시고 트랜스지방 불과 몇 년 전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트랜스지방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 아시듯이 아마 앞으로 이제 조만간 바이오제닉 아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제닉 아민이 발효식품에 많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음식 중에 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 젓갈에 많이 들어있어요. 젓갈을 만드는 것들이 모두 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해산물을 가지고 젓갈을 만들죠. 그러니까 발효 과정에서 바이오제닉 아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젓갈 가지고 김치를 만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김치 안에도 바이오제닉 아민이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막 화나죠, 이제. 뭘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다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뭐 식품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토크를 통해서 바이오제닉 아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더 건강한 식사를, 밥상을 차릴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릴 테니까 너무 막, 그럼 집에 가서 된장부터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조금 열린 생각을 가지고 한식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개선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야지 우리가 전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 앞으로 토크에서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를 시키실 때는 가급적이면 발효를 시키시는 것이 조금 많이 집어넣으시면 네, 잘 들었습니다. 밥도둑이 건강도둑이 될 수 있다. 큰일 났습니다. 간장게장을 무지개 좋아하는데 정말 앉은 자리에서 한 두세 마리는 그냥 뚝딱이거든요. 두세 마리. 간장게장 1인분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요. 네. 3,000mg이 넘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WHO 권장량이 하루 2,000mg이거든요. 네네네. 선생님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달을 보면 한쪽 면만 우리가 보거든요. 밝은 쪽만 보고 내 달이 예뻐 이러는데 그 뒷면에 보면 그 달이 어두우면은 항상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그 이미숙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한식의 그 아주 어두운 얼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극복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것까지 알아야 사실 우리 한식을 좋아하는 그런 통로가 새롭게 열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그 낯선 용어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이오제닉 아민이에요? 네, 바이오제닉 아민. 이게 예. 단백질 발효 중에서 생기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생체에서 생성되는 아민이라는 의미예요. 단백질이 발효 과정에서 분해가 일어나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종의 부산물 같은 거죠. 뷔페는 이제 우리가 맛이 없으니까 못 먹잖아요. 일단 냄새 나고 맛이 없으니까. 근데 바이오제닉 아민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맛을 봤을 때 여기 바이오제닉 아민이 들어있다 없다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알게 모르게 위험이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과다 섭취하면. 그 바이오제닉이라는 것도. 네. 네. 구체적으로 어디가 안 좋습니까? 일단은 이제 혈압을 높이는 작용이 좀 있어요. 네. 음식 알러지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또 두드러기가 좀 자주 나신다거나 그런 알러지 체질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는 거고 항우울제를 드시는 분들은 바이오제닉 아민이 조금만 들어가도 훨씬 더 심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치즈를 먹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치즈가 발효식품이잖아요. 치즈비 보면 막 곰팡이가 겉에 막 묻어 있고 그러면 좋은 치즈라고 막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된장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사망 원인이 바로 이 치즈에 들어있는 바이오제닉 아민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죠. 죽은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닐까요? 죽은 사람이 이제 물론 그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치즈를 많이 먹었을 수도 있고 특이한 체질일 수도 있죠. 치즈를 발효시킬 때 그럼 이제 그 우유에다가 어떤 균을 접종을 해서 하는 것이 바이오제닉 아민 함량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훨씬 더 그 예전에 비해서 안전한 그런 치즈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고추장 하면 유명한 곳이 순창이잖아요. 네. 이곳에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통 장류를 수거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또 바이오제닉 아민 지금 들어보신 그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어떤 기능성 미생물이 발견이 됐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인 거죠? 그렇죠. 네. 발효에는 굉장히 다양한 균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한테 진짜 유익한 균을 접종을 해서 그 균이 많이 번식을 하게 한다면 훨씬 더 건강에 좋은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그 소나기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무거운 프로그램. 근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 박사께서 나오셔가지고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갖다 초반에 뿌려놨어요. 지금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앉아가지고 계속 속상해 죽겠어.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수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김치, 젓갈 이런 거 꼭 있어야 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이 아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이제 말씀을 제대로 좀 해주셔야 여기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조금 시도해 보실 만한 그런 바이오제닉 아민 저감화 방법들이 있기는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발효를 시킬 때 저온에서 발효하는 거. 예, 낮은 온도에서는 그 바이오제닉 아민을 만드는 그런 미생물들이 잘 번식을 안 하는 반면에 온도가 높아지면 훨씬 더 얘들이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실 때는 가급적이면 저온에서 발효를 시키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아예 그냥 만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또 알았다, 선생님. 그늘에 또 특히 묻어두고 우리 오래 먹을 김치는 꼭 김치꽝 따로 짓고 햇볕이 들들해도 차단시켜가지고 그걸 또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익혔거든. 저온 숙성. 우린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나 보다. 김치를 또 만드실 때도 보면 이제 젓갈은 조금 적게 넣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늘을 조금 많이 집어 넣으시면 바이오제닉 아민 그 발생하는 게 한 40% 정도까지도 낮출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김치 담가 드실 때 반드시 저온에 숙성하시고 양념을 넣으실 때는 젓갈은 조금 적게 넣으시고 그리고 마늘을 좀 충분히 넣으시면 더 건강한 김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김치에 반드시 젓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라는 것은 유산균 발효 음식인데 그 유산균 발효가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한 몇몇 조금의 단백질들이 필요한 거죠. 새우를 갈아 넣는다든지 황태국물, 소고기 국물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변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김치 상온에서 발효해야 제맛이다. 자, 자.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둘, 셋. 셋, 들어주세요. 네. O가 더 많네요. O가. 앞서 설명드린 건강에 좋은 김치, 그게 정말 제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온에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맞습니다. 정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듣겠습니다. 네. 바이오제닉 아민은 끓이면 무해하다.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이번에 X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끓여도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끓여서 없어진다면 된장찌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끓여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줄이는 예. 게 제일 중요하군요. 네. 일단 없어져야 돼, 바이오제닉 아민은. 네. 자, 세 번째 문제. 짠. 장독대 햇빛 살균이 최고다. 네. 자, 이번엔 O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X는 몇 분 안 계시고. 이거는 X입니다. 예. 장독에 이렇게 햇볕을 보여주는 까닭은 곰팡이, 특히 그걸 죽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곰팡이를 안 생기게 다르게 하는 방법이 낫죠. 고온 다습한 지역을 피하면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살균은 햇볕으로는 힘듭니다. 오히려 좋은 그늘진 곳을 한여름에는 그렇게 옮겨 놓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네. 장과 김치 묵은 것이 좋다. 묵을수록 좋다. 묵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묵은 김치. 저 좋아하는데. 왜 묵을수록? 난 한 100년 묵은 김치 먹어봤으면 좋겠어. 자, 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야, 이번에는 갔어 보자. X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X가. 예, 묵은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부패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김치도 웬만큼 유산균이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는 뒤에 초산균이 붙으면서 유산균은 죽거든요. 그래서 보통 묵은지보다는 맛있는 아삭한 기운이 살아있을 때 그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저 밥도둑이라는 명칭처럼 우리가 그 발효식품 또 절임 음식 이런 것 때문에 뭐 한 그릇 두 그릇 막 심지어 세 그릇 네 그릇까지 먹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당뇨 환자들이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고중성지질 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질 수치가 올라가요. 내가 필요한 양 그거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액으로 들어가면 중성지질 혈증이 되는 것이고 배에 쌓이면 비만이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겁먹는 얘기만 했으니까 그러나 한 번쯤은 간혹가다 한 번쯤은 다 잊어버리고 밥도둑의 그 맛을 느껴보는 것도 우리 그 박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다 잊어버리고 잠깐만 잊어버리자고요. 너무 겁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저걸 다 잊어버려도 저는 밥도둑을 싫어해요. 밥도둑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밥을 먹을 때 잠깐 놀자 그랬더니 또 딴 데로 가고 그리고 밥까지 깨싹거리게 생겼지. 함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안 먹게 생겼잖아. 우리 사모님들하고 이거 틀리게 생겼어. 묻는 게 잘못이었어. 보통 이런 음식들 많이 드시죠? 된장찌개, 뭐 잡채, 또 전. 저다 탄수화물. 예. 자, 탄수화물 양을 한번 보실까요? 합계하면은 한 끼에 드시는 탄수화물 양이 저렇게 176g 정도 돼요. 저 정도를 드신다고 하면. 네. 근데 우리 세 끼를 다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계속
보시면 좀 놀라우신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밥에만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반찬류에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채하면 뭐 굉장히 만들기도 힘들고 나름 고급 요리인데 그 잡채에 들어가는 주 재료 중에 하나인 당면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잡채를 드신다면 밥의 양을 조금 줄이시거나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잡채랑 밥이랑 전혀 다른 거죠. 탄수화물 중독증이란 말이 있습니까? 혈당이 높아졌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혈당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분 좋아지고 싶잖아요. 그래 나는 빵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러면 이제 빵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일종의 중독 증세까지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상에서 이제 탄수화물 중독을 이제 극복하고 또 예방하고 뭐 이런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탄수화물의 전체 섭취량도 물론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질도 따져보셔야 되고 그 질이라는 게 결국은 식이섬유소가 많으면 탄수화물이 조금 더 좋은 탄수화물, 착한 탄수화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소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분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질 않아요. 그럼 대표적인 게 잡곡밥 안에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더 좋은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과일은 달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 잡채 같은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품 요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맞습니다. 잡채를 식당 가서 시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정말 되게 네. 중요한 지적이세요. 제가 아는 그 외국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잡채를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파는 데가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반찬으로 나오고. 예, 그게 반찬인 거예요.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도 그런 일품 요리 개발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민숙 박사께서 마무리로. 네. 네, 너무 또 겁을 많이 들인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식이 나쁘니까 먹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또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식생활 하실 때 뭐 하다못해 김치를 담그실 때도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접목시키신다면 훨씬 더 건강한 한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